자, 전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각설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좀비 최고위원 이준석입니다. 이 좀비 딱지는 언제 뗄 수 있어요? 빨리 그 김종인 비대위 출범이 돼야지 이게 될 것 같은데 네. 뭐 이제 좀 가닥이 잡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출범은 됩니까? 김종인 비대위가? 뭐 되죠. 예. 이거 지금 아직 절차가 남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묘한 상태입니다. 이제 뭐냐면 비대위원장은 선임이 된 상태고요. 예. 비대위원들만 선임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당원 당규에 있는 그 전당대회 부칙 조항만 삭제하면 되는 것인데 네. 제가 좀 쉽게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한동안은 언론들이 계속 이걸 따라가다가 최근에는 좀 이 뉴스가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원내대표가 실질적으로 이제 선출직으로서 좀 더 이끄는 그런 형식이 되니까 네. 그쪽에 좀 더 관심사가 가지 않았느냐.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초기 행보가 좀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영향이 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민경욱 의원에게 의구심 있는 부분을 같이 풀어보자 연락달라라고 공개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민경욱 의원이 직접 전화까지 하셨다면서요. 섭외 때문에. 예. 아니 제가 그 백분 토론 그 섭외하러 전화한 건 아니고요. 예. 그 제작진은 섭외 전화했을 거고요. MBC 백분 토론에서. 예. 그 민경욱 의원한테 개별적으로 연락한 건 예전에 제가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 지난달에 4월 말에 이제 계속 연락을 했던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민경욱 의원은 본 전화 받은 적이 없다고 이제 자꾸 항변을 하시는데 네. 다시 전화 드릴까요?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지금 뭐 진행자한테 보여드리면 전화했어요. 예, 좀 봤습니다. 예,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예. 뭐 이런 걸 갖고 다투려고 하시는지, 그러니까 토론에 응하실 건지 말 건지만 말씀하시면 되지. 전화 받지 않아서 토론 못하겠다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주장이 빈약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당선자가 KBS 사사건건에 출연을 해서 최민희 전 의원을 언급을 했습니다. 정의연 힐링센터, 쉼터. 안성 쉼터와 관련해서 최 의원께서 상당히 취재가 많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최 의원님이랑 방송을 다른 곳에서도 몇 번 하는데 네. 기자 본능이 안 빠지셨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기자 본능이 안 빠지셔가지고 뭘 자꾸 확인한 걸 들고 오시는데 사실 제가 그렇다고 정의연 쪽에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최 의원님 말씀하신 자료들 그래서 듣고는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각종 보도가 나오는 것에 기반을 삼아서 이제 얘기를 하곤 하는데 지금 최민희 의원께서는 직접 취재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직접 당사자들 그러니까 매도인과도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이건 핵심이 몇 개예요. 첫째는 초기에 3,500만 원을 주고 2007년에 땅을 사잖아요. 이거에 지목이 뭔지를 알아보면 돼요. 알아봤죠. 등기부 등본에서. 그랬더니 이게 전답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준비한 이런 것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취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취재 내용을 좀 저희가 좀 각설하고 해서 직접 들어볼까 하는데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윤미향 당선자와 관련된 논란들 저희가 좀 인서트로 좀 모아봤거든요. 들어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윤미향 씨가 와서 해결해야 됩니다. 국회의원 안 됩니다. 윤미향, 정의연 의혹 진상규명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네 편 내 편이 어딨냐. 이렇게 진영 논리로 이런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네. 목소리로만 확인해서 아마 처음에는 이용수 할머니가 5월 7일 날 기자회견으로 보이고요. 들리고 그리고 이어서는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의 목소리였고 그리고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이어서 윤미향 당선자의 음성까지 들으셨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서는 지금 사실 확인이 먼저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최민희 의원님. 그리고 실제로 사실 확인을 하고 당대표께 보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혹 제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게 복붙 컨트롤 V 기사가 많아서 그렇지 그 의혹은 딱 몇 가지로 복사해서 붙인다는 나눠집니다. 말씀이신 거죠? 그중에 가장 이제 큰
의혹이 힐링센터를 7억 5천에 사서 4억 2천에 팔았다. 그러니까 고가에 사서 헐값으로 팔았다. 이 논란이어서 제가 그 관련돼서 정말 고가에 산 건가 그리고 헐값 매각을 진짜 한 건가 이거는 시세보다 낮게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거의 70% 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 등기부 등본 같은 건 다 받았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양도세 신고한 거. 매도인이 양도세 신고한 그 자료를 보면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미향 당선자와 관련해서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국정조사 카드를 빼들었다 아니면 아직은 좀 갖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국정조사를 하자는 취지 자체는 많은 그 당내 인사들이 공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국정조사나 특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조사 대상의 범위와 그런 것들을 특정해야 되거든요. 지금 윤미향 당선인 개인에 대한 의혹으로 시작됐던 건들에서 지금은 어쨌든 시민사회단체 전반으로 이게 옮겨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오늘자 일부 언론의 일간지의 보도를 따르면은 이 윤미향 당선인 주변의 인물들이 딱히 이런 어떤 위안부 활동 관련된 것 외에도 다른 영역으로 이제 좀 활동을 하는 흔적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은 뭐 그냥 단순히 뭐 보도 단계지만은 좀 더 확인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까지도 국정조사를 해야 될 수도 있기에 저는 뭐 당 차원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그 범위를 특정해서 왜냐하면 결국 법을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신중론이 좀 있는 상태다. 다만 해야 된다는 취지 자체에는 민주당이 지금 결사옹위론을 내세우는 상황 속에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정의기억연대 그리고 윤미향 당선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이게 처음에는 이게 회계에 관련한 부분들이 문제가 됐다가 이후에 또 이제 유학 문제로까지 퍼졌다가 거기다가 지금은 그 안성 쉼터 이 부분에다가 또 주택구입 문제까지 나오고 지금 또 다른 부분들이 또 나오고 있다고 저건 색깔론 하는데. 얘기하는 건데요. 류경식당 그 탈북자 그 지배인 발언을 오늘 새벽 조선일보에서 오늘 나왔던. 조선일보가 다룬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주체가 윤미향 씨일 수가 없어요. 민변입니다. 그래서 그 조선일보가 좀 더 취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류경식당 건은 여기선 조금 거리를 둬야 되는 게 류경식당 건이 총선 앞둔 이명박 정부의 기획 입국이었다. 기획 입국이었다. 기획 탈북이었다. 이런 의문을 민변이 꾸준히 제기해 왔거든요. 근데 조선일보는 거기에 윤미향 당선자가 개입돼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한 건가요? 그 개입도 아니고요. 윤미향 당선자가 하는 힐링센터에 그 지배인, 류경식당 지배인이 머물렀다는 겁니다. 머물다 보니 만났고 거기서 얘기를 나눴다. 그런데 그 얘기를 나눈 부분은 엇갈리고 있죠. 특히 북한으로 돌아가라고 권했다. 그래서 회유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배인이 얘기를 했는데 이미 그 지배인은 2018년 연합뉴스에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미 밝힌 기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가고 싶은데 마치 그 민변 변호사와 윤미향 당선인이 거기 합석해서 뭐 자기는 안 가고 싶은데 설득한 것 같은 그 발언은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무슨 이 힐링센터에 그 이제 지배인이 갔던 계기 자체를 설명한 데 있어서 지금 지배인이 언론에 증언한 바로는 뭐 그냥 가서 지방에 가서 삼겹살이나 구워 먹으면서 얘기하자라고 이야기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윤미향 당선인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뭐 개입했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처음에 저희가 논란이 있었던 그 쉼터라고 함은 보통 의식주를 할머니들이 해결하는 공간으로서 기부금받아서 마련한 공간일 텐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였느냐 했는데 인터넷 블로그에 보니까 뭐 무슨 펜션 운영하듯이 이제 운영한 것으로 인식했다는 그 이용자 글이 있었고 이번에 보면은 가서 지방 가서 고기나 구워 먹으면서 얘기하자라고 하면서 데리고 간 곳이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애초에 운영과는 아닙니다. 저는 그 뭐 언론 보도 기반으로 말씀드린 거지만은 그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만약 이런 용도로 쉽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었다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용되었다. 원래의 그런 어떤 기부자나 아니면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던 용도와 다르게 전용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럼 그 전용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자기 공간도 아니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공간인데 거기 가서 고기나 구워 먹자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국민의 공분을 살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민희 의원님 말씀 주시죠. 이 부분은
그 블로그가 폐쇄됐어요. 그 이용자는. 그리고 그거는 지역 주민들의 증언에 의해서 거기서 고기 굽고 이런 거 못 봤다. 이렇게 복수가 증언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건 그 블로그 이용자가 네. 그 블로그를 폐쇄해버리고 연락이 끊겼기 때문에 그 신빙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민변은 정신대 대책협의회부터 정의기억연대까지 네. 그리고 사실 어제 검찰이 압색할 때도 민변 변호사들이 배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변은 활동을 같이 하는 그 파트너였던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민변 쪽에서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쓰게 해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펜션처럼 이용한 건 사실이 아니다. 네. 그거는 어느 정도 밝혀진 사안이고 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이 간 단체들이 예를 들면 MT를 간다거나 이럴 때는 뭐 사용하게 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 그 힐링센터에 그 허모 지배인이 갔을 때 유경식당 거기서 북한으로 넘어가라는 회유가 있었다. 이게 지금 문제제기의 핵심이거든요. 예, 이게 다시 또 나온 거군요 오늘에. 그런데 네. 이미 그 사람은 힐링센터 가기 전에 2018년에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 네. 그리고 종업원들 다수도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다라는 인터뷰가 나왔기 때문에 네. 북한으로 가라고 회유했다는 그 발언은 이미 깨진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삼겹살 이야기는요. 예. 윤미향 대표의 남편 김 씨가 그 지배인한테 지방에 내려가 삼겹살 구워 먹자고 메시지를 연락했다고 오늘 기사에 나온 거고요. 2박 3일짜리 일정표를 보내고 일정표의 집결지로 그 위안부 쉼터 주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동네 주민 증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용도의 심각한 전용이고요. 예. 이거 외에도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거는 실제 메신저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보도가 된 사안인데 그 민변 쪽에서 돕던 그 변호사분이 그 탈북이라는 것은 조직적인 국가범죄라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분 허 씨, 그러니까 그 지배인으로 알려진 그분도 자신이 저지른 응분의 죄값은 치르고 속죄하며 새삼을 살기를 바란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캡처돼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아까 말했듯이 제가 윤미향 씨와 그다음에 남편이 이 사안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로 개입돼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네. 하필이면은 위안부 쉼터로 제공됐던 공간에 그 윤 씨의 남편인 김 씨가 가서 지방 가서 고기나 구워 먹자라고 그 장소를 소개했다는 거는 저는 그냥 기분이 나쁘고요. 그거는 네. 왜냐하면 위안부 쉼터로 그 기부해서 마련된 공간인데 그렇게 자신들의 다른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 때문에 화나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이제 같이 꼈던 민변 변호사가 탈북하신 분들한테 응분의 대가를 치르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뭐 어떤 개연성에서 나온 건지를 더 파악해 봐야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부적절한 언사이고 이 윤미향 씨와 이 남편 등이 위안부 활동을 벗어난 범위에 이런 굉장히 정치적이시는 사안들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끼친 건지 저도 궁금해지긴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내용의 핵심은 민변의 장모 변호사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무리하게 윤미향 씨를 또 끌어들이는 것은 전 정말 가지 잡고 흔드는 거다. 아니 민변의 장모 변호사가 북한 사람들이랑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랑 얘기하는데 거기에 위안부 쉼터를 삼겹살 구워 먹는 공간으로 제시하는 건 무슨 권한 때문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제시한 건 남편이 제시한 부분이 네. 적절했냐 여부와는 별개로 이것은 가지치고 나온 지류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문제의 핵심은 민변 변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선일보가 색깔론을 이제 좀 의문스럽게 결합시키는 기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핵심은 아니죠. 네. 핵심은 그 애초에 지정 기부금을 받고 이 안성 쉼터 땅을 샀을 때부터 그리고 이 건축을 하고 나서 되팔 때 여러 가지 뭐 시세 차익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뭐 이랬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 그 주변 부동산에 알아보시면 기자들이 실제로 그 주택이 9억 내지 9억 5천에 나와 있던 주택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기사가 이제 굉장히 등기부 등본상에 보면 2007년에 3,500만 원 주고 샀다. 요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 때는 밭이었어요, 그게. 그런데 밭에다가 그냥 집 지을 수 없어요. 기반공사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예. 그 기반공사 비용이
거의 1억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반 공사를 하고 나면 토지 가격은 3,500만 원이 아니라 1억 이상으로 뛰게 되는 거예요. 예. 들어간 비용으로. 왜 이런 부분은 언론사 기자들이 취재를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25살 때부터 30살까지 기자 생활을 했거든요. 그걸 발휘해서 지금 취재를 일일이 하고 있는 형국이라 요거만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도 구체적으로 네. 제가 하나하나 다 취재했습니다. 근데 너무 길어서 말씀드리기엔 좀 구체적으로 취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해소할 의혹이 무엇이냐라는 걸 미래통합당이 판단했을 때 네. 아까 뭐 부동산 매입 가격이나 아니면 판매 뭐 이런 것들 그것 통해서 배임 또는 뭐 이런 혐의가 있느냐라고 예. 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검찰 조사의 대상이죠. 예, 검찰 예. 수사의 대상이죠. 어.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국민들이 궁금해한 지점들은 그겁니다. 위법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이 단체가 무슨 권한으로 예를 들어 이런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를 안성에 마련했고 네. 저는 안성에 마련했다는 것 자체는 범죄 사실이 되기는 어렵다 봐요. 예, 예. 뭐 그런데 왜 안성이냐? 지리적으로도 근접하지도 않고 이용률도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네. 하필이면 그렇게 마련해 놓은 곳에 왜 이런 김 씨의 남편 같은 분이 사실상 전용해가면서 뭐 식당 탈북한 분들을 모셔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이런 회유 작업하는 것에 이름이 같이 등장하느냐.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그냥 정치적으로 의문이고 국민들도 의문 가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한다면은 그런 방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미래통합당이 국정조사 얘기가 나왔을 때 좀 의아스러웠던 것은 예. 국정조사는 그야말로 국정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행정부 혹은 청와대가 네. 국정을 수행하는 전반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을 때 국정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사안은 국정조사를 한다면 이런 게 국정조사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연의 회계 관리를 해야 되는 게 행안부잖아요. 예, 행정안전부죠. 예, 예. 그런데 행안부가 정의연을 일부러 봐주고 이 문제점이 있다는 걸 전제하에 저는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전제하에 그걸 은폐했다거나 예. 이럴 때 행안부를 국정조사하면서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같이 바라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민간 단체를 네. 국정조사 한다는 건 그거는 저는 좀 개념이 안 맞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국정조사를 하려면 그렇게 이 사안이 다 나온 다음에 네. 예를 들면 만에 하나 정부 부처가 잘못한 게 나왔어요. 예. 예. 그렇다면 그때는 국정조사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국정조사 얘기를 좀 성급했고 네. 개념이 조금 안 맞다. 예. 그래서 일단 이제 조금 시기 조절을 한 거 아닌가 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게 과거에 국정농단 때도 국정조사할 때 보면은 사실 비슷한 논리로 이제 새누리당 측에서 이건 국정조사 감이 안 된다라고 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네. 결국 그때 마련된 논리가 뭐냐면은 그래 문체부의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K스포츠나 미르재단 이런 것들을 이제 들여다보는 데 있어가지고 문체부의 관리 감독 소홀이라는 걸 지적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 지금 이름도 다 기억할 만한 증인들 불러다 놓고 K스포츠 미르 이런 거 털면서 그때부터 박근혜 정부의 이제 고구마 주기 같은 것들이 뚫뚫 따라 나오면서 이제 탄핵까지 간 거거든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국민의 어쨌든 세금을 지원받는 단체입니다. 정의연이라면. 왜냐하면 지정기부금 단체이기 때문에 조세를 대신 이제 세액공제를 해주고 이제 그 활동비를 마련하는 단체의 성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충분히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저희가 국정조사로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행안부랑 엮어가지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제 기술적인 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못할 이유는 없다 봅니다. 아, 이거 출발이 틀렸어요. 박근혜 최순실 국정조사는 대통령 박근혜가 강남 아줌마에게 권력을 나누면서 네. 이 강남 아줌마가 수석도 휘두르고 누구도 휘두르고 국정 전반에 관여한 거예요. 출발이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때 네. 국정농단 법안을 보면 조사 법안을 보면은 네. 최순실 및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최순실은 네. 사인인데 무슨 근거로 국정조사를 합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네. 최순실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 거예요. 네네. 거기에 최순실이 포함되어 간 것이죠. 저희가 그쪽으로 가버리면 이게 아니 지금 시간이 좀 개념이 다른 알겠습니다. 것을 지금 같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리해야죠. 예. 윤미향 당선자가 최근에 입장은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어제는 정의기억연대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으세요? 우선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긴 거냐면
22일까지 내일까지죠. 정의기억연대가 행안부에 이제 자료를 제출해서 회계 감사를 받기로 했고 진영 장관이 행안부에 출석해서 그 22일 날 받겠다고 했었죠. 했고 그다음에 외부 회계 감사를 받겠다. 그래서 공인회계사협의회, 그 공인회계사협의회에 좀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세청이 기부금을 받는 곳에 특별 세무조사 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좀 불가능해진 거죠. 왜냐하면 검찰이 자료를 일단 다 가져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검찰 손에 모든 자료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 나머지 국가기관은 이거에 어떻게 대처할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럼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것이 해명이 좀 잘 안 되겠군요. 근데 검찰 수사 결과 그러면 저는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피의사실 유포 어디선지 모르는 수사기관 수사 과정에 뭐가 나오면서 또 언론이 검언유착의 의혹도 제기된 상황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저는. 이준석 최고위원께서. 아니 저는 근데 압수수색을 했다고 해서 회계 자료들이 뭐 유실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이 단체가 뭐 정의연이라는 단체가 회계를 아무리 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전 컴퓨터로 관리할 거라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사본을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정의연은 여러 단계로 여러 대상을 놓고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다 그런 사본들은 확보되어 있을 것이라 보고 검찰도 원래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 사본들을 입수하는 것인데 저는 뭐 그런 디지털 기록물도 있는 상황 속에서 해명하는데 지장이 생겼을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오히려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게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과 더불어서 이것을 이제 해결하는 방식이 있어가지고 묘한 지점이 하나 생긴 것이 19일 저녁에 윤미향 당선자가 그 이용수 할머니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구 내려가서 만나고 왔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게 이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많은 뭐 국민들이나 저도 포함해가지고 봤던 거는 그럼 두 당선자 간에 어느 정도의 화해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또 그건 다른 국면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해를 풀 수 있는 국면이. 그런데 그것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한겨레 신문의 단독 보도로 이용수 할머니와 단독 인터뷰를 한겨레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서는 없었다라고 이제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25일 날 오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할머니가 직접 이제 뭐 오해를 풀었다는 얘기로 하려고 윤미향 당선인을 초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초기에는 이제는 이제 보도 나오는 걸 보면은 아예 세워놓고 이제 의혹을 제기하겠다라는 이제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오히려 굳이 표현하자면은 윤미향 당선인이 대구에 일부러 자의적으로 내려가가지고 사과를 했으나 이를 키운 꼴이 되지 않았나 이런 약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별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할머니 증언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하셨고 그리고 그 할머니가 얘기하신 것 중에 이건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지원금을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1억 받으신 게 영수증도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최대한 예우를 해야 하지만 또 너무 그것만 계속 가서도 곤란한 거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각설하고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584님 정의연 운영에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체가 활동한 의미까지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마녀사장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5237님 할머니들을 위한 공간이었는데 왜 그곳에 할머니들이 머물지 않았는지가 가장 이해되지 않습니다. 1967님 중요한 것은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자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사실대로 밝히고 고쳐나가는 겁니다. 다른 지엽적인 것으로 정치 공세를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최경수님은 당선자 해명의 진정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해명도 자꾸 말이 바뀝니다. 자격에 의심스럽습니다. 라는 얘기까지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 시각으로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제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마디 정리할 게 있네요. 예, 하세요. 이제 이 논란이 계속되면서 한쪽에서는 이게 친일파가 준동한다고 공격하는 분도 계시고 다른 쪽에서는 진영 논리에 빠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거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박용진 의원은 진영 논리로 이거 해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건 사실에 기초한 진실.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의원 한 명을 사퇴하라고 주장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박용진 의원이 진영 논리 운운하면서 자기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 굉장히 걱정돼서 다시 한번 본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좀 입장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예. 이낙연 전 총리의 당권 도전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측근인 이계호 의원이 MBC 김종배 시선 집중에서 인터뷰를 했고 또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도 김경래 최강시사에서 말씀을 했는데요. 모아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낙연 위원장의 본심은 당권에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권보다는 본인이 좀 내실 있는 실력을 좀 키우고 그렇게 해서 체제 전체에 대한 공부도 좀 더 하시고 또 그러면서 자유롭게 의원들과의 교류도 좀 넓혀가고 그런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대권을 꿈꾼다고 하는 김부겸 의원도 당권 도전을 하지 않겠다. 바로 대권으로 가겠다. 여기에다 김두관 의원 이번에 의미 있었지 않습니까? 김포에서 대통령 고향 양산으로 가서 이제 당선됐는데 그분도 대권을 꿈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권에 가지 않겠다 등등 보면은 원체 신중하신 분이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글쎄요, 저는 그래도 나가야 된다. 네, 이해찬 대표 이어서 8월 말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이낙연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장, 이게 지금 정식 명칭으로 좀 돼 있네요. 결단이 임박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얘기가 있나요? 아까 이계호 의원 발언 중에 실력을 키우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이낙연 전 총리가 충분히 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력 키우려고 하실 리가 없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당대표에 나가시는 게 대권에 더 다가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당 대표를 하면서 당을 추스르고 추스려야 하는데 어떤 말이 있냐면 대통령 하는 것보다 당 대표가 더 어렵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 대표를 거쳐서 대권으로 가시는 게 아마도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낙연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이준석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여당이 지금 대통령 인기가 좋은 상황 속에서 여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라는 것이 넓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윤미향 당선인 논란이 커졌어요. 네. 그랬더니만은 청와대에서는 그건 당에서 있는 일이다. 당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보면은 어려운 일일수록 청와대는 다소 이제 좀 먼 거리 지켜볼 것이고 또 반대로 정부 여당에 좀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 공은 이제 청와대 쪽에서 가져가는 양상이 계속될 텐데. 네. 그 상황을 한 2년 정도 가져가야 된다는 건 정치인한테 상당한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지율이라는 게 이번 총선 앞두고도 그랬지만은 언제든지 출렁일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이야 이제 정부 여당으로서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득이 되는 상황이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대선 주자가 정부 여당과 어느 정도 각을 세우는 것도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낙연 총리의 신중함이라 함은 아까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계호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뭘 공부하고 이럴 게 있어서가 아니라 정치 구도상 상황에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빛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한 고찰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러면 대표를 안 하고 그냥 대권 후보로서 뭘 할 것인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인기가 올라갔을 때 대권 후보는 빛나지 않게 돼 있고 거꾸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그럼 대통령과 차별화할 건가? 점수 못 따죠. 지금 이제 과거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이회창 총리 했을 때 이회창 총리가 김영삼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사표 쓰면서 대권 후보로 갑니다. 그래야 인기가 오를 수밖에 없죠. 올랐지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 그렇게 그 옛날 공식으로는 이제 대권 잡기 힘들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저는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워낙 스타일 때문에. 근데 만약에 떨어졌을 때 차별화하는 순간 대권 후보가 되기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대권 후보를 국민 전체가 뽑는 게 아니잖아요. 대권 후보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뽑는 거기 때문에 차별화도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공식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당내 정치의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근데 저 지금 최민희 의원님 말하시는 덫이라는 것이 사실 한 3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은 보수가 그대로 겪었던 덫이거든요. 네.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최순실 사태 있기 전까지는 견고한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권 주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대통령과 각을 세워가지고는 당내 경선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 4년 차에 뭐 예기치 못했던 이런 어떤 탄핵 사태가 발생하고 나니까 대권 주자고는 씨가 마른 거죠. 솔직히 말하면은. 그때 그래가지고 그나마 가장 약하게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유승민 의원이 사실 그 전까지 행보를 보면 대선 주자로 거론되던 분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까지 약간 각이 섰던 홍준표라는 그 또는 대선 주자가 나오게 되고 급하게 만들어진 후보들이거든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그 후보들의 경쟁력이 과거의 보수의 다른 대권 주자보다는 약했다는 것이 중론인 것이고 저는 민주당도 지금 공이 겪고 있는 그 문제점이 뭐냐면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당내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확고하다 보니까 대선 주자라고 할 만한 만약에 혹시라도 문재인 정부에 다른 어떤 상황들이 발생한다 했을 때 누굴 대선 주자로 밀어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호사가들이 흔히 얘기했던 얘기로는 뭐 각을 세워서가 아니라 결이 좀 다른 사람들을 몇 번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구도보다도 더 찾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틀려요. 박근혜 대통령 그때 지지율 40% 정도였어요. 그걸 경고하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리고 그건 보수의 경고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70대 이상에서도 57%가 오늘 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지지율은 잘해서 얻은 지지율이에요. 그러니까 진보의 지지율을 훨씬 뛰어넘은 지금 64%, 63%, 2% 이렇게 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달라서 과거 공식으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그 YS 제일 좋을 때 생각해 보시면은 누가 YS 추락할 거 예측했겠습니까? 근데 YS는 집권 3년 차에 이미 떨어졌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